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종호라고 하고요. 요즘에 워낙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포스트파툼 블루라고 그래서 산후 우울감,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 여기서 나온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컬러가 우울증을 약간 상징하는 그 색깔이 됐는데, 우리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는 한 85% 가량의 산모들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기운도 없고 기분도 처지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산후 우울감은 사실은 대다수에서는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경험하다가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러한 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약 10%에서 20% 정도는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산후 정신병이라는 과정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블루가 코로나 사태에서 오는 블루와 함께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되었고요. 근데 코로나 블루는 산후 우울감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후에 장기간의 감염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나는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만약에 감염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나 소외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하는가? 실제로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되어서 생활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짜증, 답답함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실제로 불면증이 나아졌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불면증이 다시 악화되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현상을 종합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는 재난 상황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주는 그림인데요. 이쪽은 이제 기분이 좋고 흥분된 상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쪽은 정서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지역사회는 재난 전 단계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 정도의 상태에 있다가 점점 뭔가의 위험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모른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이웃 나라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과정에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집단 감염이 생겨서 충격을 쾅 받으면 이때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시작이 되면 그 사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기분이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다시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런 이유는 이때 재난 영웅이 출현하거든요. 뭐 건물이 붕괴됐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영웅들이 발생하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살리느라고 본인이 희생한 그런 교사들의 그런 미담이 소개되기도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모든 지역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자 하고 자원봉사자도 몰리고, 뭐 기금, 헌금을 하거나 그 물자를 제공하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이 늘면서 지역사회가 같이 모두 협력하는 시기가 허니문 시기입니다. 저희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초기에 모두들 사회적 격리를 열심히 진행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허니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는 이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멸기라는 게 따라옵니다. 이 현실을 직면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를 환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면서 재난이 끝났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재난 유가족들은 감염 사고로 사망을 한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그런 확진을 받고 격리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제 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심한 우울감이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가끔씩 우연히 뭐 좋은 기분이 될 수도 있고 밑바닥을 친 후에 이제 조금씩 회복 탄력성을 높여가거든요. 아,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고민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면 1년쯤 지나서 기념일 반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세월호 일주기, 포항지진 일주기 이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모든 재난은 이런 기념일 반응을 지나갈 때까지가 1년이 흐르고요. 그 1년 이후로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결국은 사회가 재건되는 단계는 재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재난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줬지만 메르스 사태가 감염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병원까지 문 닫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지난 2015년에 배웠고요. 그래서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 때는 우리나라는 좀 더 잘 대응을 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면 그런 강력한 충격을 받지 못했던 곳은 이런 대비책이 매우 미흡해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일본은 자연재난은 워낙 많았지만 이런 감염재난에 대해서 이번에 도쿄올림픽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지금 더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크게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라 하면 홍수, 태풍, 지진, 화산폭발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하는 재난이고요. 사회재난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9.11 테러,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건물이나 선박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면서 대량의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할 때 이것을 사회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구별해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재난이라는 것의 정의상 한 지역사회나 한 국가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함심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회재난은 처음부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는가 하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욕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재난 과정의 심리적인 수습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심리적인 후유증이 사회재난이 훨씬 더 크고 회복기간이 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더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이 원인을 잘 찾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피해 유가족들을 잘 위로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사회재난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감염병 재난을 보시면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19년에 걸쳐서 발생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됐는데 이름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6개월 뒤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됐고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정말 가장 큰 감염 재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명률이 2.7%였다고 하니까 지금 약 2%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감염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740만 명이 감염됐고 그중 총 인구의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1보다 더 많은 44%가 감염되었었고 14만 명 가까이가 사망한 그러한 감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 사실은 그 조선 총독부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화가 나고 그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할 정도로 이러한 감염 재난은 그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최근 가까이 2015년에 메르스라는 그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 감염병 재난의 특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사회적 재난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바이러스가 생겨서 한두 명이 감염이 되지만 그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차단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이 감염이 재난이 되느냐 아니면 큰 재난이 되느냐 작은 재난이 되느냐의 수습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특징이 있어서 사회적 재난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 재난이 발생하면 이동을 제한시키고요. 필요한 자원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심리적인 충격도 생기고 정보도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고 개인 및 가족의 위험 요소 등이 더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서 재난 규모와 영향의 차이가 뚜렷하죠.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진자가 생기면 접촉자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그중에 다시 확진자를 찾고 확진자의 동선을 찾고 그런 분들을 다시 접촉자들을 찾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대처한 것이 우리나라라면 일본은 선박 크루즈선에 있는 전체 인원들을 코호트 격리를 시키면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검사 숫자는 굉장히 적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높은 확진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임상 연구를 한다면 이렇게 적극 대응이 좋냐 소극 대응이 좋냐를 설계를 해서 비교해 본 것처럼 아주 극명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감염 사태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감염이 생겼을 때는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정확히 정보를 알고 정확히 서로 협력하여야 감염 재난이 진정되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 행정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심리적 방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도층이나 정부 행정기관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일반 국민만 잘해서도 안 되고 함께 협력해서 모두가 잘 대응해야 이러한 감염 재난에서는 빨리 재난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에 따라 나오는 항상 용어가 심리적 방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심리적 방역이라는 게 과연 뭐냐? 결국은 바이러스가 전파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데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역시 같이 따라서 전파합니다.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대. 이제 우리 동네도 다 감염될 건가 봐. 이런 걱정들이 심해지면서 점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더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스트레스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잠을 못 자고 의심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들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심리적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는 우선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까? 내가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지 말고 어떻게 집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이 돼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위험지역 방문이나 증상 발생 시에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선별 진료 후에 자가격리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조금 평소에 아플 때와는 다른 방법들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잘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처벌을 하기도 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가짜뉴스다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뉴스는 가급적 시간 계획을 갖고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불안한 뉴스들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속해서 24시간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슬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제일 믿을 만한 뉴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던 방송을 보던 정해놓고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특히 건강한 분들은 이제 아동이나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한 분들을 돕는 활동을 같이 한다면 심리적 방역 활동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내 자신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가 불안해하거든. 그래, 너 불안한 거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줄여갈 수 있을까 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볼 수도 있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즐거운 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잊기 위한 활동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실 것, 수면, 개인위생,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뉴스는 필요한 만큼만 보시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는 했지만 마음은 연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소외되어 있지 않고 저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 특히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심리적인 위축과 활동의 위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 오신 이제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보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바깥에를 일절을 못 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도 더 안 오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소화도 더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끼고 넓은 공간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거는 감염에 전혀 위험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집된 지역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만보 이상을 걷는 그런 산책과 활동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운동과 또 일정한 시간의 수면, 식사 등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셔야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 활동이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 신앙 활동 등을 유지해도 좋은데 이 신앙 활동이 마찬가지로 집단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불경을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에 침이 튈 수 있고 분비물이 같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되고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뭐 예배나 미사나 그런 종교 활동들이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 지원을 담당했던 통합심리지원단은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치료 관리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의료진이나 관계기관이 하도록 지시하는 방향에 잘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생겨서 혹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 분은 병원을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확히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라는 생각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면 본인이 움직였던 동선을 정확히 보고해서 다른 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감염 관리에서 대단한 기여를 하는 활동이거든요. 확진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가격리도 하고 동선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감염병에 경험했을 때는 나타나는 반응을 잘 알아두어서 발열이 되는구나. 이번 코로나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폐가 안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구나. 어떤 바이러스는 설사를 일으키고 어떤 바이러스는 폐렴을 주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과 건강을 잘 챙기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그런 활동, 그리고 식사,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복식 호흡이나 명상 같은 그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가벼운 신체 활동들을 같이 꼭 하시는 것이 좋고, 요즘에는 굉장히 유명한 공연장들도 역시 온라인으로 그런 음악이나 예술 공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람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소통을 꼭 하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반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감염 재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대처 방법과 부정적인 대처 방법을 한 번 더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대처 방법은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잘하고 올해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또 그 사람들의 동선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내가 활용 가능한 자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짜증을 내면서 그냥 집에만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겠죠. 고통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 서로 힘든 걸 서로 나누고요.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도 잘 찾아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감정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요. 기존 치료 중이던 질환이 있다면 이것을 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약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약을 못 받으러 와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 상담이 예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전화로 그 병원에 다니시던 곳에 전화를 하시면 우리 동네 약국의 팩스 번호를 알려주고 그럼 그 팩스 번호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도달한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 집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아셔서 본인의 약을 꼭 잘 챙겨서 드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대처 방법은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나는 PC방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내가 PC방에 가도 감염은 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PC방에 다닌다던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클럽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논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심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두절하고 과도하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내지는 약물이나 술, 담배에 과도하게 빠져들거나 게임 등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들이 부정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한다거나 불규칙하게 생활해서 밤에 계속 깨어있고 낮에 계속 자고 그 밤낮을 바꿔서 생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대처일 수 있고요.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막상 나가야 되는데 공적 마스크를 구입을 하지 않아서 나갈 때 그냥 마스크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 본인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중이던 질환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이 부정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방역과 코로나19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멸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를 전파시켰던 저희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집중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특정 집단에게 나의 지금 답답함과 분노, 억울함을 다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 욕구들을 자꾸 한 사람에게 하면서 서로가 비난하고 사회 공동체가 더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환멸기가 되고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너네는 보상도 받았지 않냐. 보상 받아놓고 왜 자꾸 또 힘들다고 난리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러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멸기를 지나서 사회가 지역사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연대감을 더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코로나19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았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뭐 성형수술을 잘한다, 뭐 의료기술이 좋다 얘기는 했지만 과연 그런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모든 의료진과 또 국가 또 국민이 같이 협력하면서 공공보건 시스템이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격리와 동선 파악, 접촉자 등의 자가 격리, 이런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내가 잘 대처하면 감염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감염병을 물리쳐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그 생각이 더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처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대구 경북 지역이 마치 유령도시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대구로 경북에서 오는 사람들을 꺼려하고 했었는데 스스로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겠다.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마라. 우리가 우리끼리 이겨낼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모범을 보이면서 가장 그 확진자 수가 빨리 증가했다가 또 빨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됐죠. 또 우한에서 교민들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야산 진천 주민들도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결국에는 환영하고 잘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무사히 잘 격리 기간을 마치고 퇴소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복기에 지금 우리는 환멸기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환멸기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들을 가끔씩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대처하면 좋아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는 재난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 재난을 잘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최근 50년간 정도 매진해왔던 이러한 개념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곳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이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이분이 한국의 4가지 특징은 끊임없는 경쟁사회다. 그리고 개인주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라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일상이 사막화처럼 바뀐 대한민국이다. 경제적으로는 빨리 성장했지만 아무에게도 저녁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생활 리듬이 아주 빨라져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잊어버리고 서로와의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아프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결석하고 결근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아파서 결근해도 되는 사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원래 우리나라의 강점이고 좋은 장점이었던 이런 공동체 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프고 힘들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서로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저녁을 되찾고 가족이 함께 있으며 재충전과 여백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생활 리듬의 속도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나라가 원래 여유 있고 여백이 많은 나라였는데요. 최근 5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가 아주 문화가 된 것이지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찾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이오 의료 기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고 질환들, 신체적인 문제들이든 정신적인 문제들이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세계 최첨단을 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에 원래 인심 좋고 예의 바른 나라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만 아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으로 회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들이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중독 자살이나 어떤 중증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어울려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 물질적인 발전 이런 것만 지금 추구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신과 저희 선배님만 해도 정신과 의사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말릴 정도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컸는데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불면증이나 가벼운 우울증으로도 충분히 병원에 와서 공황장애 상담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1년에 만들어져서 점점 더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자살자의 유가족들에게 자살자가 왜 자살하게 됐는지를 잘 파악해서 향후 자살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의 심리부검센터라는 것을 2014년에 이 강남 지역 선릉역 부근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 4개의 직역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다학제로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학회를 창립해서 재난 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50년대 6.25 때 지어졌던 이런 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2016년에 새로 만들어져서 개소를 했고요.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의 그런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8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만들어졌고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신건강은 잘 챙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남구 캠페인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역시도 강남구에서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방역도 지금 이제 감염병이 다소 진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 더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비난하고 특정 집단을 너무 비난하지 않고 서로가 노력해서 감염병을 잘 극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